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이 하락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04% 오른 22,026.10의 거래를 마치며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2% 낮은 2,472.16에 나스닥 지수는 0.35% 내린 6,340.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해 고용시장 후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5,000명 감소한 2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4만 1,000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서비스업 활동은 91개월째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전달 대비 하락한 데다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전미공급관리협회는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7.4에서 53.9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57.0을 밑돈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유 감산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음 주 회동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1% 내린 49달러 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1.3% 내리면서 가장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나흘 만에 급락세를 보였었죠. 장중에는 5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34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2,386포인트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핵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여기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대로 급락하면서 643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이슈를 분석해드릴 텐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를 구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랜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빅3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내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인 모델3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 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일단 미국 시장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그리고 시장 내 가장 크게 그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업종의 어떤 그 주가 변화 살펴보면 그저께 저녁 같은 경우에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결국 시장 IT 업종의 주도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상황, 읽어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을 했었다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 부분을 놓고 앞으로의
어떤 그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큰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을 크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서 특히나 7월 판매량을 발표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7월 신차 판매가 141만 대, 오히려 7% 정도 감소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빅3, GM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 GM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15.4%의 판매량 하락, 그리고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10.5%의 판매량 감소, 포드 역시 7%가 넘는 판매량 급감이 있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소위 말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그 성장성이 꺾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반면에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역시 성장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 올해 1분기, 2분기를 합친 그런 상반기 신차 판매량이 한 3.8% 성장에 그쳤다라는 부분. 그나마 하락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2년 만에 다시 한 자릿수의 증가로 어떤 그 변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중국 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소형차에 대한 감세 효과가 크게 이제 둔화가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량이 13.7%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들어서 신차 판매 그 한 자릿수도 상당 부분 작은 3.8%의 증가에 그쳤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1년에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판매되는 빅2 나라들, 미국 그리고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담감. 여기 현대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판매량이 거의 20%에 가까운 18.2%가 하락하는. 그리고 가장 큰 그들의 롱런하고 있는 대표 차종인 소나타. 무려 48%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IT 업종과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의 변화, 이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더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 업종 크게 세 가지 정도 변화하고 있죠. 첫 번째, 화석 원료 중심에서 전기 원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점차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움직이는 어떤 그 디바이스, 움직이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공간으로. 과거는 이동수단이었지만 이 이동수단이 소비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자동차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신용카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인식을 하면서 자동차와 인식이 된 본인의 어카운트 연결이 되면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만큼 시장의 진화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커넥티드 카의 시장 규모는 재작년 같은 경우 5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55조 원가량. 근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확산, 내지는,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1,600억 달러, 무려 3배가 넘는 급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거, IT 업종 내에서의 어떤 그 혁신, 이 혁신이 이제 IT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혁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 내 애널리스트들은 신차 효과 가능성,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리포트를 지금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차 효과가 큰 것보다는 오히려 변화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지난밤에 있었던 테슬라에 대한 어떤 모습,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 2배가 넘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적자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전기차 모델 3 이 부분에 대한 주문 폭주, 이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적자폭 확대가 사실상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R&D가 확대됐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현대기아차나 GM,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 이 회사들은 여전히 과거 화석 연료 자동차의 어떤 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미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뭐 화석 연료 중심의 자동차 빅 메이커들 이 메이커들의 어떤 그 변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빨리 적응을 해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자동차 업종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일단 그 변화 부분, 계속되는 어떤 그 주목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IT 업종의 혁신으로 비롯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국내 현대 기아차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주가 반등은 쉽지 않겠네요, 대표님.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또 한 가지 지금 겪고 있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서의 삼중고. 첫 번째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거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어떤 그 사드 관련 보복 이 사드 관련 보복에 의한 피해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 일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현대기아차 그에 대안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판매 성장 상당 부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에 비해서 인도 시장 조금 좀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과연 현대기아차 판매량을 오히려 거꾸로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의 여부. 소위 말하는 미국 내에서의 어려움 또 중국 내에서의 어려움.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어려운 국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달러 인덱스 그저께 같은 경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9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소위 말하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성 여부 이런 부분과도 맞물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변화 이에 따른 원화의 강세 결국은 원화의 강세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오히려 상당 부분 힘든 수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다시금 유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수출 시장이 그만큼 자동차 업종에서 힘든 업종 내지는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 읽어보시면서요. 자동차 업종 보수적으로 당분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50달러 선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 지수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정유주가 내리기는 했지만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반기 정유주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정유업종과 관련돼서 사실상 S-오일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때 실적 발표 한 이후 실적 발표 당일에도 주가에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따져보게 된다면 그 속 내용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미 그 실적 발표를 최저점 왜 바닥으로 인식을 하면서 매수세로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과 그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는 서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상 2분기 어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정유업종에서의 어떤 그 실적을 이익 수준을 결정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마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느냐. 이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소위 말하는 원유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 원유 재고에 대한, 원유는 미리 생산하기 위해서 한 달치 정도를 미리 사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가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미리 사놓은 원유, 이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면,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된다라면 오히려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분기에는 정유업종 두 가지 모두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제 마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정제 마진 지난 5월 달이 저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6.1달러로 저점 확인이 되면서 최근 들어 7월에는 7.5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8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한 8달러에서 9달러 수준으로 정제 마진의 상승세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2분기 실적 부진 진행해서 평균 정제 마진이 한 5달러 내외, 5달러에서 6달러 내외,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 보면 그때는 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정제 마진도 좁혀지고, 그리고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아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보였었는데, 이번 3분기에 이미 진입을 한 그런 상황, 7월달, 8월달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본다면 정제 마진의 개선세,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국제 유가 역시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최근 들어서는 50달러를 전후해서, 물론 이제 50달러를 전후해서 혼조 양상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50달러 선은 지금 지켜지고 있다. 물론 지난밤 4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는 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강세,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강세 방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정유회사의 3분기 실적 2분기보다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원유와 원자재가가 강세. 당연히 그 반대 자산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게 되면 두 가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종들에 대한 시장 내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던 어떤 그 통화 기조 변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당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로 전환이 되면서 그들의 통화 기조 변화, 결국은 완화적 스탠스에서 긴축적 스탠스로 변화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이미 시장에서 예상해 왔었던 바와 같이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한껏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가장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건설 업종도 그렇고요, 은행 업종도 단기적으로 일단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를 저점으로 해서 매수 방향의 어떤 그 접근 방향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요, 고려아연이랄지 LS랄지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유가의 방향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고 3분기에 전유주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원자재주와 은행주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좀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어울릴까요, 대표님?
네, 일단 어제 좀 과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어제 시장을 하락을 시켰던 가장 큰 배경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이다라고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 자체,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의 흔들림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 좀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세법 개정안, 근데 차근차근히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법인세율에 대한 강화, 2천억 원 초과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현행세법상 22%의 세금을 25%로 추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 부분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라면 3조 원의 추가 추가 세금 조세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시총 대비해서 지금 1,500조 원의 시총 이 부분 대비해서는 0.2%에 불과하다.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순이익, EPS의 감소가 법인세율 증가만큼 똑같이 그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시장은 대주주의 범위 확대 조금은 더 관심이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13년 이전 그리고 2013년 이후 매년 이제 차근차근씩 대주주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2년 전이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때 대주주에 대한 어떤 범위를 확대되는 소위 말하는 자본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주주는 우리 개인주주들과는 다르게 저걸 하게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20%의 양도소득세.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25억 원 이상 한 종목에 대해서 보유했을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시장의 충격은 한 5% 정도의 시장 충격이 있었습니다. 5% 하락에. 근데 그 이후 2018년에 이 부분이 15억으로 강화가 되고,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이 3억 원 이상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소간 세금에 대한 압박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양도소득세, 자본소득세 이슈가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을 이마만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될까? 전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생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 한 가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크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이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 특히나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여부, 소위 말하는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진행 여부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욱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왔었던 사드 관련주에 대한 반등 부분을, 이 부분을 오히려 꺾어놓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 당국의 어떤 스탠스 변화 가능성,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유동성 이슈라는 통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여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가장 큰 어떤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 이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그리고 통화 기본법 정책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한 그 갑질 논란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도 그렇고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정책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정부 정책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일단 짧게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 실현에 어떤 그 중점이 계속해서 방점이 매겨져 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중소형주로 쏠릴 가능성, 어떤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장세는 개별 종목 장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대형주는 조금은 더 편안한 주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전 대표적으로 사드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화장품 업종하고요. 오히려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턴어라운드 관련주.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 턴어라운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원,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금융주, 은행주를 중점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정책 관련주 관심 가지셔야 되고, 2분기 실적 모멘텀, 중소형주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수용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예상 밖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5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40포인트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낙폭을 이용해서 그간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사야 되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당황스럽게 보고 있죠. 예. 모든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모두 다 시장에 대해서 참 어제 같은 하락은 좀 약간 멘붕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뒤통수를 맞는 기분.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뭐 대북 리스크부터 부동산 정책부터 뭐 여러 가지 대기업이 법인세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이익이 축소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가장 큰 핵심은 아니죠.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하락의 원인이 아닐까 싶으면서 여러 가지가 좀 대두가 됐던 게 그런 어제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외국인들과 IT의 관계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미치는 여파 특히 미국 시장을 같이 보게 되면은 미국은 다우지수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나스닥은 못 그러고 있죠. 이제 계속 차익 매물 때문에 약간 좀 어기적거리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는데 그런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과 비슷하게 국내 시장도 여파를 같이 미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베타 계속. 그래서 즉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는 흐름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게 국내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딱 한 개입니다. 외국인들이 투기적인 매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 현물 매도는 7월 중순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대량으로 했다가 매도를 대량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수에 따라서 춤을 추는 시장의 흐름들이 당연히 드러나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른 어떤 방향성보다는 이런 어떤 시장의 출렁임이 커지는 변동성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IT주는 차익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반대 흐름으로 보게 되면 BIT 쪽에서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확인할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 장중에 같이 매도를 하다가 한 점심 먹고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쭉 돌아서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흐름이었죠. 어제 기관들도 똑같이 IT주는 팔았습니다. 근데 산 업종은 뭐냐라고 봤을 때 운수장비, 거기다가 화학업종은 사기 시작을 하죠. 예. 오히려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IT, 즉 BIT주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지금 현재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데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계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걸 좀 반영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화학업종에 대한 분위기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쪽으로, IT가 흔들리면은 저희 개인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쪽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뭐 흔들린다고 해서 시장이 다 같이 흔들리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겠죠.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IT는 잠시 핸드폰을 꺼는 것처럼 잠시 잊어줘도 좋습니다라는 쪽으로는 분위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들이 또 많이 밀리게 되면 그에 따라 어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상은 아마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거친 이상은 시장에 대해서 아직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2370선이 가장 또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예. 여기서 또 반등을 모색하는지, 아니면은 잠깐 반등을 모색했다가 한 단계 더 밀려서 진짜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하고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확대됐다. 예. 이쪽에 대해서 시장의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확대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밀리면은 또 하루 이틀 뒤에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과 같이 보시면서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장중 매매를 나는 많이 한다. 단타 매매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호가창에 같이 띄워놓으시면서 선물 매수의 동향과 시장의 지수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 전략들 짜나가시는 것도 중요한 비싼 팁입니다, 이거. 네, 중요한 팁입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하락을 이용해서 종목을 사봐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화학이나 운수장비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본다면 분명 수익 낼 수 있는 장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어제 특히나 건설주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6%대 낙폭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향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은행주도 좀 조정이 나왔죠. 네, 일단 향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이제 부동산을 말씀드릴까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죠. 건설주나 은행주요? 예. 네. 지금 이제 부동산 TV를 좀 약간 선회한 분위기인데요. 부동산 구입하실 계획 있으시죠? 지금 너무 많으시니까 좀 하나 파셔야죠. 가지고 있으려고요. 예. 네. 일단 지금 주식 시장도 주식 시장이지만은 가장 큰 고민은 또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또한 하루 이틀 사이에 고민이 무지만이 흰머리가 많이 생기실 만한 그런 상황이 밝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나온 대책이나 지금 뭐 세법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클릭만 몇 번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보다 이제 정부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정부의 의도는 일단 처음에 살짝 일단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좀 누르는 쪽을 보여줬다가 이번에 8월 2일 날 대책은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좀 예상보다 좀 강한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 특히 예상보다 강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세액 관련된 쪽, 이제 세법 관련된 쪽까지 같이 동원해서 토탈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쪽에 강한 흐름들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를 둘 때 먼저 선공을 딱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일단 앞으로의 우리 방향이 이러니까 흐름을 따라와라라는 쪽으로 대한 어떤 포석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느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부동산의 흐름을 봤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봤었을 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지금 공급보다 특히 공급은 강남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쪽을 봤었을 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는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15층짜리를 한 30층, 40층까지 올려서 이에 따라서 좀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게 지금은 10억대인데 재건축을 해서 2, 3년 뒤에 가게 되면은 한 15억까지 나오겠다. 지금 사자. 돈 들고 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일단 이런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하면서 수요만 건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같이 공급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줘야 되는데 공급에 대한 해법을 아직까지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경제 논리를 봤었을 때 수요와 공급과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공급에 대해서보다는 수요에 대해서 좀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면은 핵심적인 흐름은 좀 못 건드리고 있다는 쪽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측면이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 또 정작 부동산을 또 잡을 묘책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안 건드리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게 보유세죠. 그러니까 즉 부동산을 많이 갖고 가서 그러니까 즉 임대사업자는 어떤 흐름들이든 간에 보유세를 늘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투기적인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좀 약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쪽도 사보고 저쪽도 사보고 한 5채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보유세가 지금의 1%대에서 만약에 한 3, 4%대로 서너 배가 뛴다. 그러면 당연히 못 견디시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다는 부분들은 제가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도 약간 좀 비껴놨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은행주 입장에서. 그렇죠. 네. 은행주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예 일단 물론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이제 어떤 대출 규제 특히 이제 DTI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예. 이런 쪽을 많이 손을 봤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들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벌써 작년부터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좀 줄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좀 전환시키기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큰 흐름들이 대출 전반적인 흐름들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아니다. 한쪽으로 봤었을 때 영향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실적 자체를 가로지를 만큼 큰 면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예대 마진들, 즉 실질금리와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땐 하반기 실적 흐름들은 변함이 없다. 은행주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단 건설주와 이제 건자재 업종 이쪽은 얘기가 다르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분명히 정부 정책을 확인하게 보여준 상황 쪽에서 앞으로 투기적인 세력, 특히 수요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은 분명히 엄단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시장과 관련된 분양과 관련된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이 또 잘못하게 되면은 또 분양이 시장이 또 축소가 돼서 2, 3년이 또 지난다. 근데 금리는 지금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또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공급을 계속 어떤 압박을 주는 상황이다 보면은 공급이 또 압박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매수자가 수요가 몰린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또 그런 쪽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건설주나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위축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반대로는 지금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또 노리는 전략들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안에서 차별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좀 강한 종목들이나 그런 변화들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서 정부가 또 그래도 도심 재생 사업들, 즉 강북 쪽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뉴타운 관련된 쪽 중심으로 어떤 도심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4대강보다 월등히
예산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화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약간 변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도 같이 지켜보면서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도 아마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이 되는 건설 업종, 약간 토목 건축 쪽 이쪽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종목 코너가 아니고 이슈 코너이기 때문에 종목 코너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저한테 시간을 10분 더 주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예, 저희는 또 협찬도 받아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서 별걸 다 걱정하시네요. 예. 네, 저희 늘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사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전반적인 위축이 건설주 쪽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회 요인들은 또 찾아가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부할 내용을 지금 던져주신 겁니다. 일단은 은행주는 조정 시 매수 관점 괜찮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건설이나 건자재 쪽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구체적인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